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서구의 근현대 미술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김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도슨트 강우진입니다. 네, 우진 씨, 사진이 미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그림처럼 그렇게 미술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보면 사진이 어떻게 미술로 자리 잡게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사진의 탄생부터 20세기 초까지 어떻게 미술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며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사진이 미술의 일부로 자리되어 왔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예, 오늘의 주요 작품을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18세기, 19세기 초기에 그 사진 작품들을 감상해 봤는데요. 선생님, 그 사진은 어떻게 발명되었나요? 예, 사진은 공식적으로는 1839년 다게르에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다게르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시행착오를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발명이 되었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진은 필름의 발명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본체 자체는 사실 더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사진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사진을 위한 어떤 노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시키온의 어떤 도공인 부타데스의 일화가 있는데요. 부타데스라는 도공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트에 사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남자가 오랫동안 떠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동굴에 그 남자를 촛불에 비춰서 윤곽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빛을 통한 그림의 원료이기도 하고 어떤 사진적 노력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 빛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가를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한참 이후에 몇 세기나 이후에 대해 이제 그런 절차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원근법이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시도는 이건 이제 사진적인 시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현실을 어떻게 정확히 재현하느냐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떤 사진하고 좀 관련이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 같이 보이세요, 오진 씨? 글쎄요, 책상 같기도 하고 카메라인가요, 저게? 예, 그렇죠. 저게 아주 최초의 카메라죠. 예. 근데 사실 최초의 카메라는 저게 아니라 아예 그냥 검은 커다란 방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남아있는 어떤 드로잉 같은 거는 옛날 거는 없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사물의 모습이 빛을 통해서 다른 맞은편 벽에 맺히게 되는 거죠, 거꾸로. 네. 그게 이제 11세기에서 16세기까지 점점 저렇게 크기가 컸다가 작아드는 역사가 바로 카메라의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네. 예, 그러면 처음에는 저렇게 초창기에는 카메라 본체에 이제 그 빛이 들어와서 반사를 하게 돼서 거울을 통해서 위에서 화가들이 이렇게 드로잉을 했던 거죠. 아,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아직 손으로 그렸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네. 그럼 완전히 사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손으로 그리지 않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온 것을 그냥 무슨 종이 같은 데다가 그냥 그 상을 그대로 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 걱정을 했던 거죠. 바로 이제 그 종이라던가 판이라던가 이런 게 필름의 기원이 됐고요.
아,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17세기에 은염류 같은 거를 이렇게 시도를 하긴 했대요. 판 같은 데다가.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공기나 태양열에 의해서 이렇게 거뭇거뭇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거뭇거뭇하게 해지고 이런 것이 빛 때문이다. 공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점차적으로 18세기, 19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 감각 물질을 찾으려고.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그 사진술 또 필름은 또 언제 개발된 건가요? 예, 한 예로 헬리오그라프라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니세로프 니에프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진적 형태에 가까운 그 작품을 찍었어요. 이건 1826년에 라그라스의 창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때 그 사람이 고민했던 거는 손으로 그리지 않고 어떻게 판 위에 물질을 묻혀서 그것이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가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검게 타는 것뿐이 아니라 그게 오래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판 위에. 그래서 굉장히 고심 끝에 이제 이런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노출 시간이 8시간이나 됐다라는 점이 문제였고요. 촬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은 보급화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진의 이름이 헬리오그라피인데 헬리오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그라프는 그림. 그래서 태양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그러면 니엡스에 의해 발견된 사진이 바로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됐나요? 너무 그 사진수를 보급하고 싶어가지고 후원자를 찾아 나섰는데 프랑스보다 차라리 영국에 가서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 영국 왕립협회에 가서 찾았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그들이 호응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 채로 프랑스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다게르하고 동업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방 죽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다게르가 많이 이어받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사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다게르인데요. 네. 니엡스 덕이 컸던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은 실험을 해서 기록을 해서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니엡스의 그 아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게르는 굉장히 상술도 능했고 어떤 그 사회술도 능해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과학원과 예술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부의 후원을 받는 거죠. 실험을 그 앞에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특허를 받게 되고 만천하에 1839년 8월 19일 바로 사진이 발명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운도 많이 따라준 것 같은데 그럼 다게르가 어떻게 사진을 만들게 됐나요? 네, 음판을 잘 닦아서 요오드 용액에 처리해서 일단 감각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감각막을 카메라로 30분 동안 노출한 뒤에 그러니까 가열한 수은증기를 쐬서 인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식염수로 미감강된 부분을 이렇게 닦아내고 그렇고 나면 이게 이제 완성된 사진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양화로 파서티브라고도 하고 포지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름 자체가 저희가 보는 상 그대로가 됨으로써 그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슬라이드 필름 같은 거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장뿐이 없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사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외에 다게르 사진에 대한 이점이 또 있나요? 다게르의 사진의 이점은 그게 필름 자체가 아까 음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합니다. 종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윤곽선도 날카롭고 선명하고 뭐 명도 변화도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노출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아까 제가 니엡스가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8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게르는 5분에서 6분까지도 단축을 시켰어요. 아, 5분에서 6분이요? 너무 길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몇백 분의 1로 이렇게 찍었다고 들었는데 그 5, 6분이면 그 사진이 다 타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잘 하시네요. 예,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네. 많이 찍었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 감각 물질이 예민도가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오래 노출시켜야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5분에서 6분도 굉장히 짧아진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이런 사진은 굉장히 이제 선명하고 잘 보이는데 네, 네. 이런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5분, 6분을 노출해도 문제가 없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다게리의 작품은 이런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찍은 게 많은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 거리 풍경을 보시면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글쎄요, 그냥 평범한 거리 사진 같은데 그림자가 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리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저 왼쪽에 보시면 사실 저 정도의 거리면 굉장히 큰 거리였어요. 프랑스가 아직 185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큰 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인상주의 때 하우스마니제이션 할 때 거리를 넓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 시간에 대낮에 뭐 차가 전혀 안 다닐, 마차가 안 다닐 시간이 아닌데 마차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거는 5분에서 6분 사이에 그냥 휙휙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진에 안 나온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왼쪽 부분 밑에 네. 좀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하나 서 있는 게 보여요. 예. 근데 그건 바로 지금 추측하기로는 산 사람이 4에서 5분 정도 뭐 그 시간 동안 구두를 닦으려고 서 있었다는 추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저런 초상 사진을 의뢰할 때 저런 기구들이 발전했던 거죠.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을 시켜야 됐던 거예요. 안 그러면 3분, 4분 동안 어떻게 예. 안 움직이고 찍겠어요. 저렇게 해서 사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또 사진이 다게르 혼자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또 다른 경쟁자 한 사람이 어떤 항의의 표시로 했던 그림을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물에 빠진 자화상으로서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프랑스 과학원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명을 홍보하지 않았기에 다게르에게 패배한 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여기 보고 있는 시체는 지금 막 보여준 프라세스의 발명자인 베아르다. 내가 아는 한 이 끈질긴 실험자는 3년 동안 계속 애써왔다. 오직 다게르에게만 관대한 정부는 베아르스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나의 익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죽은 사람처럼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사진이 꼭 사실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옛날 지금 디지털 카메라 말고 옛날 사진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신 씨 뿐이 아니라 네. 사진 발명되고 100년 정도 지난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진은 진짜라고 많이 생각해 왔어요. 네. 근데 조금 아까 보셨던 베야르의 사진처럼 사진이 탄생하자마자 나왔던 사진부터 이미 어차피 조작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게르에 사실 대비해서 영국에서는 이제 헨리 퍽스 탈버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나뭇잎이라던가 동전이라던가 레이스를 그 종이에 그 관광물질을 받은 종이에 밀착시켜서 이제 활용 같은 사진을 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다게르가 이미 프랑스에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아까 다게르는 한 장밖에 찍을 수 없는 포지 사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거티브 사진.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바르게 되는 마지막 사진을 찍는 것에 아주 최선을 다했고요. 네. 그런 사진을 이제 특히 자기는 칼로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진 씨, 아까 그 설명드렸던 다게르 타입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는 점은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그 음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음판 위에 상이 맺히고 또 고착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사진은 한 장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사진이라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집에서 사진을 뺀다. 이럴 때 중요한 특징. 그 필름이 있고 또 계속해서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예. 사실은 20세기의 사진이 가져온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지가 무한히 복제되는 거. 그것이 이제 디지털 사진에 와서 더 극대화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헨리트 팍스탈보가 그런 네. 점에서는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간 발견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그 오른쪽 밑에가 텔버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텔버 그림과 다게로이 타입의 그림을 보면 이미지상도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다겔의 사진은 매우 선명한 편인데 텔버 거는 좀 뿌옇고요. 부드러운 느낌도 나면서 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다겔의 사진도 마치 정모라처럼 그 미술적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아주 잘 보셨어요. 둘 다 미술을 참조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게르는 진짜 무슨 정무라의 네. 그림을 그대로 아주 선명하게 찍은 것 같고 탈보의 사진은 탈보 스스로가 어떤 예술가가 돼서 낭만주의 어떤 화폭을 하나 그려놓은 것처럼 예.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뿌연 효과라는 거는 사실 효과상으로도 좋아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또 한 번 인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 위에다가 근데 그 판도 종이를 썼어요. 그 종이를 이렇게 물에 젖은 채 필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필름도 종이이고 마지막에 인화하는 것도 종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뿌연 느낌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꾸로 사진이 미술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 그거는 뭐 너무 상상할 수도 그 전에는 없었던 큰 영향이 있었죠. 네. 사실 사진가들이 나타나면서 가장 큰 위기감을 보였던 거는 화가들이었어요. 중간 계급의 화가들은 그 이전에 주로 초상화를 의뢰받아서 예. 그것으로 사실은 연명을 해갔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인물을 똑같이 그리거나 찍는 면에서는 사진하고 그림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사진이 네. 너무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그 자신의 직업을 접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 스튜디오들이 그때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가서 그 무대를 그려주는 아니면 무대를 디자인해주는 그런 직업으로 사실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 사회에서 사진을 예술로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진은 그때부터 1970년대까지 주로 예술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자꾸 치닫고 있었고요. 당시까지는 아직 상업이다라고 좀 강조가 많이 돼 있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예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술관에 간다면 그 조각이나 회화 작품들을 더 눈여겨볼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1850년대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해 보시도록 하죠. 왜 회화와 사진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림은 그 물감과 붓의 그 흔적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또 사진은 복제가 가능하지만 그림은 또 한 작가가 만들어낸 그 유일무이한 작품이고 또 그런 면에서 사진은 반대로 그런 점이 없잖아요. 네, 그게 그랬던 바로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주장한 저 철학가나 예술가들이 지금 똑같은 말들을 다 그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가는 직접 손으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려서 똑같이 그려도 그거는 화가의 주관성과 네. 화가의 상상력과 화가의 손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고 사진은 기계로 찍어서 네. 그냥 그대로 상상력이나 주관성 없이 나타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진을 좀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은 그래도 과학이다. 그리고 사진을 오히려 낮게 평가해 주는 사람은 아, 그거는 그냥 상업일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기구일 뿐이다라고 폄하하곤 했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하다가 그 들라크로와도 사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의 그림은 자유분방한데 어떻게 사진을 보고 그렸을까요? 그렇죠. 그의 그림은 굉장히 낭만주의여서 사가의 감성을 그대로 드러낸 그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라크로와는 사진을 인정했던 최초의 화가 중에 하나였어요. 사진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못했던 포즈를 잡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은 바로 왼쪽에 사진을 보고 그렸던 거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전혀 그림을 보면 사진에 영향받았다는 게 안 보이는데 형태상 비교해 보면 정말 똑같이 그린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그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사진을 보고 그리게 되면은 그 모델들이 화가 앞에서 장기간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전에는 모델이나 아니면 초상화를 의뢰한 그 주문자들이 와서 계속 하루 종일 있기도 했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드로잉을 하고 마지막 완성 시에만 잠시 와서 이제 그림 모델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우진 씨, 그동안 배웠던 사조 중에서 제일 사진과 흡사한 어떤 그런 사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 저는 그 인상주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모네도 사진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예. 마네도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은 사진이 순간적으로 찰칵 찍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진 속성에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붓자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진하고 이제 형태상은 오히려 경쟁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인상주의자들은 짧은 붓자국 같은 것들을 터치를 이용해서 회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인상주의 보면 또 색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그 사진과의 경쟁에서 회화가 살아남으려는 어떤 궁여지책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꼭 사진 때문에만 그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네. 예. 그리고 사실 형태의 정확성에는 회화가 사진을 따라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미술사학자들은 사진이 탄생했기 때문에 점점 미술이 추상회화로 발전하겠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진과 미술의 교류가 서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1874년에 인상주의의 첫 전시회가 사진가이자 만화가였던 나다르의 작업실에서 열렸던 것도 얼마나 인상주의자와 사진가가 활발히 교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드가가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드가는 실제로 자신이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시는 건 자기가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편은 이제 자기가 그린 목욕후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발레 작품도 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트리밍한 것처럼 딱 포즈를 잡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드가도 굉장히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까유보트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파리의 풍경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 처음 보는데 되게 청명하고 밝고 그런데요. 그 모네나 드가와 같은 그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 별로 붓자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되게 매끈해가지고 네네. 스냅 사진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청명한 스냅 사진 같으면서도 또 수채화 같은 느낌이 네,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저 오른쪽 끝에 그 우산 쓴 남자가 잘려져 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냥 스냅 사진처럼 아. 이렇게 순간적으로 찍었다라는 게 딱 또 저 작품에서 보여지죠. 어떤 우연성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회화를 모방한 어떤 사진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네. 더 이상 자신들이 그냥 사진 스튜디오 안에서 초상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 미술가와 대등한 예술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진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베아르 사진 같은 경우, 텔버 사진 같은 경우 이미 예술적 경지에 이제 다다랐지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술적인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 작품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헨리 피츠 로빈슨이라는 작가입니다. 지금은 네. 굉장히 유명한데 당시에는 저 작품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저 작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요? 한 여성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창문 밖에 먹구름인가요? 되게 침울하고 슬픈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 이 당시에 이 사진을 맨 처음에 보고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해서 저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저 화면 뒤편에 검은 사람은 약혼자라고 그래요. 아. 근데 저희가 뒷모습만 봐도 왠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것처럼 예, 예.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어린 소녀가 약혼자도 있는데 죽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조작 사진인 거예요. 아. 그거를 이게 5-6개의 네거티브 필름을 합성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를 샀어요. 예. 그리고 로빈슨이 이제 이런 장면을 연출해서 돈을 번다. 하지만 예술 사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진가 스스로도 미술가처럼 주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지금 주제를 고안한 거잖아요. 임종이라는. 예. 그리고 구성을 한 거죠. 네. 필름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게 화면에서 형식적인 특징으로도 나타나는 게 왠지 저 앞에 침상에 있는 소녀와 저 뒤에 커튼 사이가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점은 바로 이게 합성 사진이었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1819세기의 예술작가 사진으로서는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오히려 이 여성 작가의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사람 작품은 굉장히 소프트 포커스라고 굉장히 뿌옇죠. 예. 사진이. 이제 그걸 도입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렌즈가 결함이 있어서도 또 그랬다고도 합니다. 예. 또 대단한 건 이 작가는 48세에 딸한테 선물을 받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8세면 지금의 48세랑 옛날의 48세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예. 굉장히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혼자 혼자 현상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다 스스로 배워가면서 했고, 렌즈에 결함이 있었어도 워낙 사진기도 귀하기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성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찍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화면에 보시는 거는 자신의 어떤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의 작품을 마치 뭐 셰익스피어의 오피리아라던가 어떤 극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요. 또 당대에 유명했던 찰스 다윈이나 뭐 로버트 브라우닝 시인, 그리고 테니슨, 그리고 당시에 뭐 말레이 같은 유명한 화가의 초상 사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많은 사진가들이 회화를 모방하면서 예술 사진에 전념하는 그룹이 생기고요. 그 사조를 픽토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그림자 회화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아, 네. 그 그림자 회화에 대해서는 저희 김정락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예. 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정락입니다. 오늘은 그 회화와 그림자에 관련된 그 서구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김지한 선생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회화의 신화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청년의 그림자를 벽에 그려 넣은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자 그림이 이제 최초의 그림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신화고요. 그 신화와 더불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철학가였던 당시에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언급을 했냐면, 이 국가라는 그 사람의 저작편에서 플라톤은 동굴의 우상이라는 부분에서 그림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를 보지 못하고 밖에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화가 그려내는 그림자,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미지를 이 플라톤은 하나의 우상, 혹은 하나의 이게 이미지로서 이데화와는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곳에 있다라고 해서 폄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편에서는 그림자가 회화의 시초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플라톤 같이 그림자가 허구라는 것을 갖다가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이 되는데요. 어떻게든지 이 그림자는 서구 회화 역사에 있어서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자가 항상 그 그림에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를 회화 재현에, 그러니까 사실적인 회화 재현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한 것은 이제 근세에 와서 일인데요. 그렇게 보자면 중세나 고대의 미술에서는 그림자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용되더라도 그냥 부차적인 경우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미술을 우리가 보통 환각주의에 기반한 미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마의 회화나 모자이크가 약간의 그림자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평면에서 어떤 입체적인 모습들을 구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세에 들어오면 이 그림자가 없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특히 이제 중세 성화에 이르면 그 뒷 배경이 금색 배경이 들어가면서 어떤 한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그림자를 전혀 넣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림자를 새롭게 인식하고 아주 중요한 어떤 회화의 조형의 요소로서 인식했던 것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최초로 이제 그림자, 근대적인 의미에서 그림자를 썼다고 하는 사람은 마사초라는 화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마사초가 그 브랑카치라는 경당에다가 그린 어떤 베드로의 연작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 그림자를 이제 최초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부 유럽에서는 얀반 아이크라는 사람이 혹은 로베르 샹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화를 그리면서 성화에다가 부분적으로 그림자를 넣고 혹은 그리사유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조각을 흉내낸 그림들을 모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림자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자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려진 대상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이것에 이제 도상학적, 그다음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초의 그림에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그림자를 닿는 안진뱅이를 치유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림자만 닿아도 실제 사물과 닿는 것과 똑같은 어떠한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림자가 이제 단순히 실제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이 그림자를 단순히 이제 사실적인 표현으로만 썼던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를 실제로 광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제 아주 더 주목할 만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의 과학 노트에서 뭐 해부학이든 뭐 지질학이든 여러 가지 것을 연구했지만 특히 이 광학에 대한 연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그 빛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이 그림자, 그 다음에 명암,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그 르네상스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그 회화적 도구들, 예를 들면 카메라의 전신이 되는 카메라 옵스쿠라나 아니면 이제 원근법이나 혹은 명암법이나 이것의 발전에 신기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림자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그림자의 표현은 이제 자연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카라바쪼라는 화가가 나오면서 이 화가는 강한 명암 대비의 회화를 그렸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테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먼저 그림자를 의미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바로크 회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바로 이제 그림자가 이제 더 이상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화의 모티브이자 조형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그림자들은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장 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그린 이 골가타라는 작품을 보면요. 이 넓은 화면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골고다의 처형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은 이 그림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게 늘어진 그림자만이 오히려 그것이 골가타의 십자가 책형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오히려 화면은 그 책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냥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림자가 실제보다 더 인상적으로 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영국 화가였던 윌리엄 헌트의 그 죽음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면 아직 그 목수였던 예수가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두 팔을 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비춰지면서 마치 십자가 책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뒤에 이제 걸려져 있는 연장이 그림자와 교차하면서 마치 십자가에 못을 박힌 온 몸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림자의 활용은 이렇게 실제의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실제의 예고나 그 실제의 예시로서 보여지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영화에서도 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 것보다는 그림자가 먼저 화면에 등장함으로써 어떤 사건의 예시나 암시를 주듯이 그림자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그림자 없이 회화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자 없이 영화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서구 미술의 특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락 선생님의 그림자 회화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픽토리얼리즘으로 돌아가겠는데요. 픽토리얼리즘의 픽처란 뜻이죠. 따라서 그림, 그래서 그림과 같은 사진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픽토리얼리즘이 그림주의 라고도 네. 할 수도 있고 또 픽토가 사진이란 뜻으로 요즘 얘기도 하잖아요. 픽처. 네. 그러니까 사진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상주의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픽토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메론이나 그 로빈슨 같은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사이에 최초로 사진에서도 그룹 운동이 생겨요. 그 이전에는 그냥 개인들이 활동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최초로 어떤 국제적인 그룹을 조직을 해서 비엔나에서 한 그룹, 뉴욕, 뭐 독일의 베를린, 런던 이렇게 단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서클인 거죠. 그래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서신도 교류하고 잡지도 내고 전시회도 하고 어떻게 보면 회화 같은 사진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20세기 초에 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회화 같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구성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 회화의 방식을 차용하는 거예요. 수채화처럼 어떤 효과를 내기도 하고 필름을 직접 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도 이렇게 필름 긋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그은 다음에 인화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르게 나오겠죠. 그은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진가의 손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네. 그리고 부식 동판화의 방법을 이용해서 약간 부식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어떤 것들은 마치 그 드로잉과 같은 목탄화 같은 그런 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인해 진짜 그림 같은 회화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치는 그 거리두기라는 장치를 이용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건 이제 스티글리츠의 그 다리미 빌딩, 아이언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그 되게 유명한 빌딩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끝에서 한쪽 면은 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어지는 빌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 앞에 생각나는 저런 나뭇가지가 저렇게 보이는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아, 고우의 그 일본 옥파라가 생각나는데 그 다리나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렸잖아요. 아, 예, 점점 학습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저 나무와 빌딩 사이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갖고 조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저 빌딩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평면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옆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앞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세심한 배려였던 거죠. 그는 또한 카메라 워크지라는 잡지를 창간하는데요. 그건 20세기의 사진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꿈의 잡지입니다. 최고의 퀄리티의 사진을 최고의 종이 위에 그것도 한 장 한 장 인화해서 잡지를 발간합니다. 아, 당시에 그런 잡지가 있었다면은 값도 엄청나게 비쌌을 것 같은데 또 지금으로 따지다 보면은 하나의 또 예술 작품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공으로 제작한 거죠. 예. 저도 굉장히 소장하고 싶은 그런 네. 잡지인데요. 지금은 아마 미술관에 그 잡지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너무 예. 그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뿐 아니라 스티글리츠는 로댕의 누드를 조각을 들여오거나 탈인상주의, 뭐 인상주의, 또 피카소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미국 자체의 어떤 현대 미술을 이끈 주역으로도 유명해요. 따라서 사진가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사진을 좀 더 사진답게 찍기 위해서 그 전에 아까 보였던 안개 속에 찍은 다리미 빌딩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소위 스트레이트 포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사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사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성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죠. 사진을 그대로 있는 대로 찍자.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보는 거나 그림이 그리는 거랑 다르게 사진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한 예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 작품은 아까 작품이랑 좀 다르죠. 네. 좀 굉장히 좀 선명하고 그냥 어떤 배의 갑판 위를 그대로 찍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는 어느 시각에 어떤 구도에 따라서 어떻게 찍는지 어떻게 인화하는지에 따라서 사진 자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진의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것이죠. 사진이 이제는 다시 예술성을 뛰어넘어 그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네요.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 현실을 그대로 포착을 하되 단지 사진만이 구성할 수 있는 눈으로, 사진만이 구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어떤 독립된 예술 장르, 회화에 꼭 의존하지 않고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작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는 스타이켄이라는 작가입니다. 아까 사진이랑 다리미 빌딩 똑같은 주제죠. 네. 그래서 다리미 빌딩이 빌딩 자체로도 되게 유명한데 많은 사진가들이 이제 뉴욕 사진을 이때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럽을 떠나서 뉴욕이 부상하고 있었던 시대고요. 따라서 사진 초기에도 뉴욕에 새로 올라가는 빌딩 사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이 많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일부입니다. 이건 스티글리츠 사진보다 더 뿌옇잖아요. 안개. 그러니까 안개라던가 비 오는 날 찍고 이런 서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픽토리얼리즘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제 스타이켄은 이제 16살 때부터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글리세린에 담갔던 렌즈를 사용해서 더욱더 뿌옇게 보이고 워낙 또 뭐 안개에 있을 때 찍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진을 찍다가 1947년에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관 중에 하나죠. 모마의 사진부 큐레이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큐레이터가 돼서 이 사람도 더 중요한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1955년에 인간가족전이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고요. 아마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시 중에 사진 전시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럼 전시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예, 이전에는 그 낱장으로 픽토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진 전시를 꾸몄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하나의 시리즈 사진, 그러니까 주제를 잡았어요. 인간 가족. 그래서 전 세계에서 2년간에 전 세계 남녀, 아마추어든 프로든 유명 작가든 아니든 200만 장의 사진을 모았어요. 그래서 200만 장 중에서 이제 10,000장을 간추린 다음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105장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그 선정 방식에서부터 획기적이었죠. 예. 굉장히 민주적이었고 그 중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주제적으로나 사진으로나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모았다는 점에서 진짜 인간 가족, 한 지구의 어떤 가족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순서는 되게 우주의 창조, 그리고 사랑,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나눴고요. 그거 외에도 좀 더 사건적인 것으로서 전쟁, 굶주림, 뭐 이런 종교 이렇게 시리즈로 묶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전시였고요. 전시 그 구성 방법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러니까 벽에 일렬로 사진을 하나씩 찍는 것이 아니라 뭐 천정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사방을 많이 이용을 해서 굉장히 전시의 어떤 기획 단면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굉장히 사람들이 인상적이라고 했는데요. 유진 스미스의 낙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린아이 두 사람이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네.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는, 어둠 속에서 미래 사회를 향해 가는 조금 더 낙관적인 사진으로 이제 전시의 끝을 마감하게 됐죠. 이게 55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얼마 안 있었다잖아요. 네.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을 복구하느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지만 힘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진으로서 인간들한테 굉장히 풋풋한 감정을 이렇게 선사해 주게 되었죠. 그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시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스티글리츠든 네. 스타이킨이든 미국 미술을 어떤 이끄는 견인차, 또 사진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그 미술품으로 감상하는 것이 그 회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생소했었는데 제게는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은 현대 미술의 발전에서 너무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회화는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했지만 사진은 이제 19세기에 등장해서 회화의 경로도 그리고 시각 문화, 지금은 뭐 디지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진을 또 공유하고 동영상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 시각 문화의 그 기저에는 사진의 발명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굉장히 새로운 매체로 즐겁게 수업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시간에는 제1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면에 대항해서 비합리적인 면, 그리고 비이성적인 면, 뭐 무의식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다다라는 운동과 초현실주의, 여러분들 아마 달리나 마그리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현실주의 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